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책은 2024년 12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연과학 부문 1위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세멘파커스, 저자는 카를로 로벨리, 감수는 이중원, 옮기니는 김정우님입니다. 이 책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모든 순간의 물리학의 저자 카를로 로벨리의 최신작입니다. 이 책은 북해의 섬 헬골란트에서 23살의 독일 청년이 발견한 양자론에 대한 아이디어로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헬골란트 섬에서 출발한 이야기는 양자론의 탄생과 해석들, 그로 인한 혼란, 그리고 오직 상호작용으로만 이루어진 세계의 실체, 양자론의 관계론적 해석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인 저자는 이 수수께끼 같은 양자 이론이 세계의 실제 모습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양자 이론이 그려내는 현실 세계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양자론은 양자적 대상이 우리 혹은 관찰이라는 일을 하는 특정 실체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론은 어떤 물리적 대상이 다른 임의의 물리적 대상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술하며 물리적 대상이 다른 물리적 대상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기술한다고 전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양자론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저자의 세계의 실제를 통해 지금껏 전혀 보지 못했던 눈부신 현실의 실체를 직접 만져보는 듯한 경험을 전해주는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카를로 로벨리 기묘하고 아름다운 양자 물리학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 장, 극단적인 아이디어를 모은 기묘한 동물화재, 기묘한 양자 현상이 소개된다. 다양한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양자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중첩. 대학에서 전공을 정할 때 나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물리학을 선택했죠. 당시 본로나 대학에서는 등록일 각 전공 창구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결국 물리학과로 진학하기로 결정한 데는 물리학과의 줄이 가장 짧았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내가 물리학에 끌린 이유는 죽도록 지루한 고등학교 물리학 수업 뒤에, 그러니까 스프링과 지렛대, 부르는 공을 이용한 우스꽝스러운 운동 실험 뒤에 세계 실제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진정한 호기심이 숨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호기심은 내 10대 시절의 불안한 호기심과 공명했습니다. 무엇이든 해보고 싶고, 읽고 싶고,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모든 곳에 가보고 싶고, 모든 환경, 모든 여자, 모든 책, 모든 음악을 경험해보고 싶고,
모든 생각을 시도해보고 싶은. 청소년기는 뇌의 뉴런 네트워크가 급격하게 재구성되는 시기죠. 모든 것이 강렬하게 느껴지고, 모든 것에 마음이 끌리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나는 완전히 혼란스럽고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이 자연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실제란 무엇일까?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는 이 나란 도대체 무엇일까? 청소년기 특유의 이러한 강렬하고 극단적인 호기심에 이끌려 나는 과학이라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새로운 지식이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고, 더구나 결정적인 해답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지난 2세기 동안 인류가 물질의 미세한 구조에 대해 이해해온 것들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었겠어요. 고전 물리학 공부는 재미있었지만 좀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간결한 만큼은 우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외우게 했던 두서없는 공식들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죠. 공간과 시간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발견을 배울 때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 색색의 빛을 밝힌 것은 양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실제의 문제를 직접 건드리는 느낌. 실제에 관한 우리의 선입견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느낌. 나와 양자론의 만남은 꽤나 직접적이었습니다. 폴 드래그 책과 1대1로 맞닥뜨렸거든요. 사정은 이랬습니다. 나는 볼로냐 대학에서 파노 교수의 물리학을 위한 수학적 방법론이라는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방법론 수업이죠. 이 강좌에서는 각자 한 가지 주제를 탐구하고 그 내용을 다른 수강생들에게 발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우지만 당시에는 아직 커리큘럼에 포함되지 않았던 군론이라는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파노 교수에게 어떤 내용으로 발표하면 좋을지 물어보러 갔어요. 파노 교수는 군론의 기초와 양자론에 대한 그 응용을 발표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양자론에 관한 강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 이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조심스레 말했죠. 그러자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공부하게. 농담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게 농담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드래그 책을 샀습니다. 보링 기에리 출판사에서 나온 회색의 표지의 책이었는데 좋은 냄새가 났죠. 나는 집에 틀어박혀 한 달 동안 그 책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도 4권 더 사서 그 책들도 공부했어요. 내 인생 최고의 한 달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생긴 의문들이 평생 나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의문들을 해결하고 싶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책을 읽고 많은 토론을 하고 고민한 끝에 이 책까지 쓰게 된 것이죠.
이제부터 양자세계의 기묘함을 파고들여 보려 합니다. 먼저 그 기묘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현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그 현상을 직접 관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이 기묘함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 중에 오늘날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견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가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 양자 역학의 관계론적 해석은 다음 장을 위해 남겨두겠습니다. 이 장에서 소개하는 재미있지만 복잡한 우회로를 건너뛰고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양자 현상에서 뭐가 그렇게 이상한 걸까요? 전자가 특정 궤도에 있다가 이리저리 도약한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양자의 기묘함을 양자 중첩이라 불리는 현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자 중첩이란 어떤 의미에서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대상이 여기에 있으면서 저기에도 동시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전자는 더 이상 하나의 경로를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전자는 여기나 저기 중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둘 다에 있습니다. 전자는 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마치 한 번에 여러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한 대상이 여러 위치에 중첩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렉은 이 기묘함을 중첩 원리라고 부르며 양자론의 개념적 기초로 삼았습니다. 한 대상이 두 곳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의. 우리가 양자 중첩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한 전자가 두 곳에 있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어요. 양자 중첩은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자가 어떤 의미에서 한 번에 여러 곳에 존재할 때 나타나는 중첩의 결과만을 볼 수 있을 뿐이죠. 이러한 결과를 양자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중첩이 아니라 간섭인 것이죠. 그럼 그게 무언지 보도록 합시다. 내가 처음으로 양자 간섭을 눈으로 관찰한 것은 책에서 이 현상에 대해 배운 지 한참 후였습니다. 당시 나는 인스부르크 대학의 안톤 차일링거의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사람으로 순한 곰 같은 외모에 수염이 많은 아주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차일링거는 양자에 관해 놀라운 연구 성과를 낸 훌륭한 실험 물리학자였습니다.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 양자 전송의 선구자였죠. 이제 그 실험실에서 내가 본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본 그 미묘한 현상에 물리학자들이 당혹스러워하는 이유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톤이 보여준 책상 위에는 다양한 광학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레이저 장치와 렌즈, 레이즈 광선을 분광한 뒤 다시 모으는 프리즘, 광자 검출기 같은 장치들이죠.
이 장치에서는 몇 개의 광자로 이루어진 약한 레이저 광선이 두 갈래로 나뉘어 각각 다른 경로를 따라갑니다. 한쪽을 왼쪽, 다른 쪽을 오른쪽 경로라고 부르도록 하죠. 그런 다음 두 경로는 다시 합쳐졌다가 다시 한번 갈라져 두 개의 검출기에 도달합니다. 한쪽 검출기를 위쪽, 다른 쪽을 아래쪽 검출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때 나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두 경로를 모두 열어두면 모든 광자가 아래쪽 검출기에 도달하고 위쪽 검출기에는 전혀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경로 중 하나를 막으면 광자의 절반은 아래쪽 검출기에 도달하고 나머지 절반은 위쪽 검출기에 도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쪽 경로만 열려있을 때 절반의 광자가 위쪽 검출기에 도달한다면 양쪽 경로가 모두 열려있을 때도 역시 절반의 광자가 위쪽 검출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위쪽 검출기에는 광자가 하나도 도달하지 않는 겁니다. 한쪽 경로를 막은 내 손이 어떻게 다른 경로를 따라가던 광자에게 위쪽 검출기로 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두 경로가 모두 열려있을 때 위쪽 검출기의 광자가 하나도 도달하지 않게 되는 이 현상은 양자 간섭의 한 예입니다. 오른쪽과 왼쪽 두 경로 사이에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두 경로가 모두 열려 있으면 광자가 왼쪽 경로나 오른쪽 경로로만 통과할 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 위쪽 검출기로 향하는 광자가 사라집니다. 슈레딩거의 이론에 따르면 각 광자의 파동은 두 부분, 두 개의 파동으로 나뉩니다. 그 중 하나는 왼쪽 경로를, 다른 하나는 오른쪽 경로를 따라가고 이 둘이 다시 만나면 파동이 재구성돼 아래쪽 검출기로 가는 경로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쪽 경로를 손으로 막으면 파동이 이전과 같이 재구성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둘로 나뉘어 한 부분이 위쪽 검출기로 향하는 것이죠. 파동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파동의 간섭은 이미 잘 알려진 현상이죠. 빛의 파동이나 바다의 파도도 간섭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파동을 관측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각 왼쪽이나 오른쪽 중 한쪽 경로만을 통과하는 개별 광자만 관측하는 것입니다. 경로를 따라 광자 검출기를 설치해도 실제로 반쪽 광자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의 광자가 왼쪽 경로를 따라가거나 오른쪽 경로를 따라가는 것을 보여줄 뿐이죠. 마치 각 광자는 파동처럼 두 경로를 모두 통과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광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관측하면 항상 어느 한쪽 경로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양자 중첩은 하나의 광자가 왼쪽과 오른쪽 둘 다를 지나가는 것이죠. 왼쪽을 통과하는 상황과 오른쪽을 통과하는 상황, 이 두 상황이 양자적으로 중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광자는 더 이상 위쪽 검출기로 가지 않게 됩니다.
두 개의 경로 중 하나만 통과할 때는 위쪽으로도 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광자가 두 경로 중 어느 쪽을 따라가는지 내가 관측하면 간섭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일어날 일이 바꿀 수 있다니 말도 안 되죠. 보지 않을 때는 광자가 항상 아래쪽 검출기로 향하는데 어느 경로로 가는지 관찰하면 광자가 위쪽의 검출기에 도달할 수가 있다니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심지어 내가 실제로 광자를 보지 않아도 광자가 위쪽 검출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자가 지나가지 않는 쪽의 출구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으로 광자가 경로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양자역학 교과서에는 하나의 광자가 어느 경로를 지나가는지 관찰하면 그 파동은 통째로 한쪽 경로로 도약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광자가 오른쪽 경로를 지나가는지 관찰한다고 할 때 광자가 보였다면 파동은 통째로 오른쪽으로 도약합니다. 그런데 관찰했을 때 광자가 보이지 않으면 파동은 왼쪽으로 통째로 도약합니다. 어느 쪽이든 더 이상 간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문 용어를 쓰자면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 파동 함수는 붕괴합니다. 도약하여 한 지점으로 수렴하는 것이죠. 양자 중첩이란 말하자면 하나의 광자가 두 경로에 모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광자를 보면 도약하여 한쪽 경로에만 존재하고 간섭이 사라지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도 직접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대학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 수없이 배웠는데도 직접 보니 몹시 혼란스러웠죠. 부디 여러분도 광자의 이런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100년 동안 우리 모두가 설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일이 완전히 당혹스럽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파인만은 아무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반면 혹시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모든 것이 명확해 보인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가 얘기를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닐스 보어가 말했듯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죠. 에르베인 슈레딩거는 이 수수께끼를 설명하기 위해 유명한 사고 실험을 생각해냈습니다. 좌우의 두 경로를 동시에 따라가는 광자 대신에 깨어 있으면서 동시에 잠들어 있는 고양이를 상상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상자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2분의 1의 확률로 양자 현상이 일어나는 장치가 들어있어요. 만약 양자 현상이 일어나면 그 장치에 있는 수면제 병의 뚜껑이 열리면서 고양이는 잠이 듭니다. 양자론에 따르면 이때 고양이의 파동은 깨어있는 고양이와 잠든 고양이의 양자적 중첩 상태에 있으며 우리가 실제로 고양이를 볼 때까지 그 상태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고양이는 깨어있는 고양이와 잠든 고양이의 양자적 중첩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양이가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깨어있는 고양이와 잠든 고양이 사이의 간섭은 차일링거 실험실의 두 경로를 따라가는 광자 사이의 간섭과 마찬가지로 고양이가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차일링거의 실험에서 광자가 양쪽 경로를 모두 통과할 때만 간섭이 발생했듯이 고양이가 깨어있는 고양이와 잠든 고양이 둘 다일 때, 즉 양자적 중첩 상태에 있을 때만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처럼 큰 시스템에서는 이론이 예측한 간섭을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근거도 없죠. 고양이는 깨어있지도 자고 있지도 않습니다. 깨어있는 고양이와 잠든 고양이의 양자적 중첩 상태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깨어있는 고양이와 잠든 고양이의 양자적 중첩 상태에 있는 고양이는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만약 독자 여러분이 깨어있는 자신과 잠든 자신의 양자적 중첩 상태에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기에 양자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런 추위에는 너무 무리하시며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한 걸음 뒤에서 삶의 여유를 느껴보시길.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